자, 30쪽 유럽의 형성과 발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게르만족이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게르만이란 뜻은 이게 게르, 이게 풀입니다. 풀. 그 다음에 맨은 사람이죠. 예, 풀을 뜯기게 하는 사람, 즉 양치기를 말합니다. 양들에게 풀을 주는 사람, 양치기를 말하는데 이 게르만에서 지금 독일 저맨이 나온 겁니다. 이 게르만을 저맨이라고 하죠. 지금은. 자, 양치기란 뜻인데 발트해 연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발트해죠. 여기가 발트해. 자, 여기 살던 사람들인데, 자, 우리가 나중에 중국사를 할 텐데 한나라 무제가 있습니다. 자, 한나라 무제가 우리나라 고조선을 정복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한무제 때 중국의 고전 문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고 중국 글자를 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무제가 북쪽에 있는 흉노를 정벌합니다. 그래서 흉노가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일부가 바로 훈족이 됩니다. 이 훈족은 자, 동고트를 압박하고 또 이 동고트는 다시 서고트를 압박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로마로 이동해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동고트, 서고트, 뭐 롬바르드족, 이 롬바르드족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러분 여기를 롬바르드 지역이라고 하죠. 롬바르드 평야.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앵글로족 섹슨족이 있네요. 이 앵글로족 섹슨족이 영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프랑스, 영국 이쪽은 원래 켈트족이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켈트족이 야만인이다. 그래서 갈리아라고 했죠.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하면서 갈리아 정기를 썼습니다. 바로 갈리아가 켈트족이죠. 자, 이쪽은 원래 켈트족, 갈리아족이 살았는데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앵글로에서 잉글랜드가 나온 거죠. 우리 잠시 영국 좀 보겠습니다. 자, 영국을 보시면은 원래 여기 켈트족, 갈리아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즉 게르만족이 이동한 겁니다. 앵글로색슨족, 서고, 동고트 이게 다 모두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일파인데 이 앵글로색슨족이 여기를 정복해요. 그래서 원래 살던 켈트족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운 게 스코틀랜드, 여기 세운 게 웨일즈, 여기 세운 게 아일랜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앵글로색슨족이 켈트족을 공격하는데 켈트족도 방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 켈트족을 모아서 앵글로색슨족을 물리쳤던 그 위대한 왕이 물론 전설 속의 왕이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아더왕입니다. 아더왕은 이 켈트족이죠. 그래서 앵글로색슨족과 싸웠던 인물입니다. 자, 앵글로색슨족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켈트족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로 이동합니다. 자, 나중에 또 여기에 누가 옵니까? 노르만족이 또 이동하죠. 자, 앵글로색슨족이 왔다가 나중에 또 노르만족이 오게 됩니다. 노르만족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국이 나중에 이 아일랜드를 정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쪽은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브리튼 연방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브리튼이란 말은 이 로마가 이 영국을 정복했을 때 이쪽에 있었던 한 부족이 브리튼족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이 지역을 브리티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브리튼이란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영국의 국기를 보면 이게 잉글랜드 국기고 이게 스코틀랜드 국기 그리고 나중에 아일랜드 국기까지 합쳐져서 지금의 유니온 잭이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영국이 아일랜드를 전체 지배해 있었는데 나중에 이쪽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게
지금의 브리튼, 영국 연방이죠. 그러니까 브리튼 안에 잉글랜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축구를 할 때도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이렇게 따로 축구팀이 갈라져서 서로 치열하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합니다. 그래서 흉노 일부가 훈족이 되고 훈족이 동고트를 압박하고 다시 동고트는 서고트를 압박해서 이제 로마로 이동하게 돼서 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앵글로족, 섹슨족은 영국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 프랑크족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는 게 자, 여러분 서로마만 멸망하게 됩니다. 동로마는 멸망하지 않고 서로마만 476년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이 나라 중에서 이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세웁니다. 자, 프랑크 왕국이 자, 이런 엄청난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 가장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교로 개종했다고 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아리우스파가 있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있었죠. 자, 여러분 이게 정통으로 인정이 되고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아타나시우스파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자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아리우스파는 이걸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 자, 이 아리우스파는 게르만족에 퍼졌습니다. 이쪽은 로마의 정통 종교로 인정을 받았고 자, 대다수 게르만족들은 아리우스파를 믿었는데 이 프랑크족은 아타나시우스파를 믿었습니다. 아리우스파에서 자,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살고 있던 또 로마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교황의 지지도 받게 된 겁니다. 자, 프랑크 왕국은 여러분 자, 원래 클로비스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 왼쪽에다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왕조가 두 개입니다. 메로비우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써있죠 여러분 카를로스 왕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우리는 프랑크 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메로비우스 왕조, 카를로스 왕조. 자, 이 메로비우스 왕조를 세웠던 게 바로 클로비스입니다. 자, 이 클로비스가 메로비우스 왕조를 세울 수 있던 이유는 짧은 거리를 이동했고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에서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로마 주민들과 교황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메로비우스 왕조 시기 때 쳐들어옵니다.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오는데 우마미야 왕조가 쳐들어옵니다. 우마미야 왕조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슬람사 배울 때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우마미야 왕조가 쳐들어오는데 여기 투르푸아티에서 이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 우마미야 왕조를 격퇴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 고려는 왕씨의 나라였죠. 그런데 고려 말에 홍건적 왜구가 쳐들어옵니다. 그 홍건적 왜구를 누가 물리칩니까? 이성계가 물리쳐요. 그래서 이성계가 나중에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 이 클로비스 집안에서 왕이었는데 이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요. 그래서 이쪽 집안으로 권력이 이동하게 됩니다.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이제 카를로스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랑크 왕국은 이제 메로비우스 왕조에서 카를로스 왕조로 바뀌어요. 자, 이 피핀은 랑고바르드 또는 롬바르도족을 격퇴합니다.
자, 아까 우리 지도에서 배웠죠. 이 롬바르드족이 이쪽으로 이동해요. 이쪽.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도 롬바르드라고 하는데 이 롬바르드족을 격퇴한 다음에 이 영토를 로마 교황한테 줘서 교황령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교황이 직접 지배하는 거죠. 교황이 직접 지배하는 지역을 교황령이라고 합니다. 자, 왜 피피는 교황에게 이 땅을 줬냐면 왕위를 찬탈하는 거니까 교황의 지지가 필요했죠. 교황 입장에서도 피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왼쪽 밑에다가 좀 여기다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726년에 성상숭배 금지령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마는 이 서유럽은 교황과 왕이 이렇게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종교는 이쪽이고 정치는 이쪽이죠. 근데 이 동로마는 황제 교황주의였습니다. 황제가 교황이나 마찬가지였어. 황제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정일치였습니다. 서유럽은 재정 분리가 되는 거죠. 교황은 종교적인 영역만 장악하고 이 프랑크 왕국의 왕이 정치적 영역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였는데 자, 원래 여러분 이 종교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을 3D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불교도 그런다고 그랬죠. 불교도 원래 불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을 자, 뭘로 표현했습니까? 연꽃, 수레바퀴로 표현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3D 문화가 만들어져. 그래서 간다라 미술이 만들어졌다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런 거죠. 성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지 마라.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지 마라. 3D를 만들지 마라. 자, 그런데 이쪽은 여러분 3D가 필요했습니다. 성상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 성모 마리아상이 필요했습니다. 왜? 게르만족들이 좀 무식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는 걸 좋아했어요. 말로 해주는 것보다 동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쪽은 성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산타클로스 알죠? 산타클로스는 원래 이 추운 지역에 사는 지역이 아니라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타클로스 하면은 두꺼운 옷을 입고 눈썰매를 타죠. 왜? 게르만족들이 추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산타클로스는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건조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게르만족들이 건조 지역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게르만족처럼 옷을 두껍게 입고 눈썰매를 타게 하는 거죠. 이 루돌프 사슴코는 원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1970년대 코카콜라가 이 산타클로스를 광고로 이용하면서 루돌프 사슴코를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게르만족들은 좀 무식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동로마가 황제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려서 사이가 이제 안 좋아져서 이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는 그리스 정교로 발전하게 되고 여기는 천주교, 우리가 보통 천주교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상 숭배 때문에 이쪽은 그리스 종교, 이쪽은 로마 카톨릭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기독교는 그리스 종교, 로마 카톨릭, 개신교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더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 종교, 로마 카톨릭, 개신교를 모두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말을 잘못하는데 여긴 기독교, 여긴 천주교. 그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긴 기독교, 여긴 카톨릭 아닙니다. 다 기독교입니다. 다 기독교. 그러니까 나는 천주교, 나는 개신교 이렇게 말을 해야죠. 개신교든 천주교든 다 기독교니까. 자, 이 성상숭배 금지령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피핀의 정치적 권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피핀은 왕위를 찬탈해야 되니까 교황의 지지가 필요했죠. 서로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교황과 피핀이. 그래서 피핀은 교황에게 교황령을 주고 교황령은 피핀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자, 피핀 있고 그 다음에 카를로스 대제가 있는데 이 카를로스 다른 말로 여러분 샤를만이라고 하죠. 카를루스 자 8세기 후반인데 자 이 영토를 확보합니다. 샤를마뉴 카를루스가 자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전파시키고 학문을 후원해서 학문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다가 써주십시오. 이때 문화가 발전해서 이때 발전된 문화를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도 합니다. 이때 학문 연구가 활발해져서 이때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 자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습니다. 로마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아요. 그래서 게르만, 로마, 기독교가 융합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갔던 프랑크 제국도 이제 오른쪽 페이지 세계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노르만족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자 이 노르만이란 말은 자 노스맨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북쪽에서 온 사람들 그런 뜻이죠. 이쪽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발트해죠. 발트해고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입니다. 자 바이킹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러분 바이크가 협곡이란 뜻이죠. 보세요. 이 수많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이 협곡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바이킹이라고도 합니다. 노스맨 그리고 또는 바이킹인데 자 9세기 말부터 이제 북쪽에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나라를 세웁니다. 자, 이 바이킹들은 여러분 이렇게 배를 타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를 만날 때는 이렇게 들어서 배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으로 퍼졌는데 우선 이 러시아에 가서 노브고로트 공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키예프 공국을 세워요. 자, 우리가 여기를 러시아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라고 하는데 이 바이킹을 여러분 이쪽 사람들은 또 루스라고 했습니다. 바이킹을. 왜? 노를 젓는 사람이다. 이 루스가 러시아 말로 노를 젓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루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이킹을 또 러시아어로는 루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루스에서 러시아란 말이 나온 거죠. 이 루스들이 자 원주민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이 원주민들은 이 루스, 바이킹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슬레이브에서 슬라브족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이제 바이킹의 노예가 됐죠. 그래서 슬레이브, 바이킹의 슬레이브다. 그래서 슬라브족이란 말이 여기서도 나온 거죠. 이 러시아는 슬라브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바이킹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러시아로 이동해서 노브고로트 키예프 공국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해서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를 여러분 노르망디 반도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들어보셨죠? 여기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족이 세웠으니까 노르망디 공국입니다. 그리고 이 이탈리아 반도의 남쪽으로 이동해서 나폴리 왕국, 시칠리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자, 이 노르망디 공국은 영국을 또 정복합니다.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노르만 왕조를 세워요. 이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내렸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불길하다, 싸우지 말자 그랬는데 윌리엄이 나는 지금 넘어진 게 아니라 영국을 내 품 안에 안았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 막 그래서 사기가 충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노브고르트, 키예프, 노르망디 공국, 노르만 왕조, 나폴리 왕국, 시칠리아 왕국 이런 것들이 이제 노르만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게르만족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르만족이 이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게르만족이 이동을 해서 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중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이 시기는 고대라고 그랬죠. 고대. 자, 그리고 자, 노르만이 이동하면서 중세의 특징인 봉건제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봉건제도가 뭐냐? 자, 여러분 잠시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게 봉건제도인데, 자,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눠졌죠.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눠졌습니다. 상층부는 주종제, 하층부는 장원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주종제와 상층부의 주종제와 하층부의 장원제를 통합해서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노르만 이동했습니다. 노르만이 약탈을 합니다. 주민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르만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왕, 제후, 기사들이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게 중세 유럽인데, 자, 서프랑크는 프랑스로 발전했고 동프랑크는 신성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로 발전했고 이쪽은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면 깔끔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수많은 장원으로 갈라진 겁니다. 수많은 지방분권 국가로 갈라진 게 서유럽의 특징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전체를 다 실제로 지배했던 게 아니라 왕도 하나의 이 조그만 영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제후들이 지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세의 특징은 뭐다? 지방 분권 시대입니다. 강력한 왕이 없었습니다. 왕도 여러분 하나의 장원, 하나의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영주에 불과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노르만이 쳐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단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서로 계약을 맺는 거를 주종제라고 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은 왕, 제후, 기사가 있는데 이것들이 주종 관계를 맺은 겁니다. 자, 유럽을 하늘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다. 이만큼이 프랑스, 이만큼이 신성로마 제국, 여기가 이탈리아. 그러면 여기는 왕이 있는 거고 여기는 제후가 있는 거고 그다음 그 밑에 더 조그만 영주는 기사가 되는 거죠.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야. 그래서 이 제후, 왕, 제후, 기사들이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어요. 서로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못 살겠어요. 노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니까 이 제후들에게 가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럼 제후는 알았다. 내가 너네들을 지켜주는 대신 너네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농민들이 이제는 농노가 되는 겁니다. 농노는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장원의 영주에서 일을 해요. 그 대신 자, 장원에서 일을 하고 제후는 이 농노들을 노르만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해 줍니다. 그 대신 이 농노는 이제는 영주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 왜 농노라고 했습니까? 자영농의 성격도 있고 노예의 성격도 있다고 그랬죠. 자, 노예의 성격 함부로 이주할 수 없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첫날 밤을 와이프를 바쳐야 됩니다. 영주에게. 하지만 자영농의 성격도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영농의 성격과 노예의 성격이 모두 있다. 자영농의 성격과 노예의 성격이 모두 있다. 그래서 농노라고 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고대의 특징은 뭐다? 누가 생산력의 주체다? 노예. 자, 중세의 특징은 생산력의 주체가 누구다? 농노. 자, 근대의 특징은 생산력의 주체가 누구다? 자영농. 이렇게 역사가 진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영농은 일반 평민이나 똑같아요. 자신의 재산도 가질 수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할 때 뭐 바치지 않습니다. 보다 진보하는 거죠. 자, 다시. 자, 게르만의 이동으로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중세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 중세의 특징인 봉건제도는 노르만의 공격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유럽은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입니다. 요거를 장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 왕이 있지만 왕도 제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제후들이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어요. 서로 계약을 맺어서 단합을 해서 노르만의 침략을 막는 거죠. 그리고
일반 농민들은 노르만의 공격으로부터 살아야 되니까 영주에게 우리를 살려주세요. 노르만으로부터 방어해주세요. 알았다.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 장원에서 일을 하면서 나의 지배를 받아라. 그러면서 농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주종제도 그리고 장원제도, 이게 봉건제도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이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 신성로마 제국도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입니다. 자, 노르마니 침공에서 수많은 제후들이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고 프랑스가 되는 거고, 이쪽은 독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서유럽 전체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노르만을 제대로 막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세는 교황의 힘이 컸던 겁니다. 이 독립적인 지방 분권적인 장원들을 하나로 정신적으로 통일해야 되잖아. 그래서 교황의 힘이 세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세요. 중세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기사, 농노, 신부. 자, 이 기사는 여러분 왕, 제후, 기사. 큰 기사를 제후, 조그만 제후를 기사,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네, 같은 말입니다. 제후, 기사. 왕도 제후일 뿐이에요. 조그만 영토의 지배자에 불과합니다. 뭐 큰 제후는 제후, 조그만 제후는 기사, 또는 큰 기사는 제후, 조그만 기사는 기사. 같은 말입니다. 기사, 이 기사들이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어요. 주종제도를 맺어요. 자, 그다음 하층부, 누가 생산력을 담당한다? 농노. 근데 그림을 보세요. 자신의 가옥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잖아.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신부가 있습니다. 이 서유럽 전체를 하나의 정신적인 통일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교황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서유럽을 상징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약간 심한데, 이건 정말 심한데 여러분, 심합니다. 자, 게르만의 종사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게르만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은대지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종사제도는 힘 있는 사람이 이 청년들에게 옷과 돈을 줘요. 노예도 주고. 그러면서 자신한테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게르만족의 풍습이었고, 그 다음 은대지 제도는 이 로마가 국경지대 지키는 사람들한테 땅을 줬어요. 그래서 이 종사제도가 주종제도로 발전했다고 보는 거고, 이 은대지 제도가 장원제도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이건 심합니다, 여러분. 자, 종사제도는 게르만족이 힘 있는 사람이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돈을 주고 토지도 줍니다. 노예도 주고, 그리고 자신한테 충성을 다하게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주종제도는 뭐예요? 이 주종제도는 이 큰 제후, 왕이 조그만 제후에게 이 땅을 주는 거죠. 이 땅을 주면서 그 대신 나와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자. 노르만이 침공했을 때 내가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군대를 이끌고 나한테 와라. 서로 계약을 맺는 거죠. 큰 제후, 왕이 조그만 제후에게 땅을 주면서 너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노르만이 침공했을 때 내가 명령을 내리면 당장 달려와라. 이렇게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어요. 성격이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은대지 제도는 그 국경지대를 지키는 사람들한테 로마 황제가 영토를 줬습니다. 이게 발전해서 이제 장원제도가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중세의 특징입니다. 봉건제의 성립 31쪽이죠. 자, 프랑크 왕국의 분열 이후 노르만이 쳐들어오고 이슬람도 쳐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매개로 한 주군과 봉신 간의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주종 관계를. 특히 노르만의 침공 때문에 그렇죠. 큰 제후가 작은 제후에게 땅을 줍니다. 여기서 군대를 열심히 키워. 그 다음 노르만이 침공하면 내가 명령을 내렸을 때 당장 달려와라.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만약에 땅을 주지 않아. 그러면은 이 계약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제후가 이쪽을 쳐들어와. 근데 여기는 여기랑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었어. 그럼 도와주세요. 이쪽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제후님, 황제님, 왕님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도와주면 이 계약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야. 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영주가 이쪽이랑도 계약도 맺고 이쪽이랑도 계약을 맺은 거야. 양쪽을 다. 근데 나중에 이 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쪽 다 쌍무적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이런 적도 있습니다.
큰 아들은 이쪽한테 보내고 작은 아들은 이쪽한테 보내고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운 적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서로 대등한 쌍무적 관계. 자, 제후는 기사에게 토지를 줍니다. 그럼 토지를 받은 기사, 조그만 제후는 큰 제후, 왕한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계약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쌍무적 계약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상층 구조가 주종 제도라면 하층 구조는 장원제죠. 자급자족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생겼죠? 로마의 영토가 자, 로마 영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뭐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중해가 여러분 상업의 바다입니다. 해상무역이 아주 활발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해상무역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가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고 여기가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 지중해 무역이 파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은 여러분 엄청 못 사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도 말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서유럽이 동유럽보다 잘 살지만 옛날에는 서유럽이 못 살았습니다. 동유럽보다.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겼잖아요. 이쪽이 더 잘 살았습니다. 이쪽은 원래 못 사는 시대 나라인데 원래 못 사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지중해 무역이 깨졌어. 그러니까 엄청 못 사는 시대야. 중세는 여러분 엄청 못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설공주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이 중세의 상징적인 공주가 백설공주죠. 하지만 이 중세는 여러분 난방도 잘 안 되고 음식도 안 좋고 아주 춥고 제대로 편의시설이 안 된 아주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 지중해 무역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경제가 쇠퇴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엄청 안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상품화폐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는 농촌 공동체였습니다. 영주의 성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촌락들이 있었고 이 촌락에는 농노들이 사는데 이 농노들은 영주의 공공시설물을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영주의 성이 있고 영주의 대장간이 있습니다. 그럼 농노들은 반드시 이 대장간을 이용해서 그 이용세를 또 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중세도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들을 얻었냐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겁니다. 토지를 3포제 세 개로 나눠서 1년에 한 번씩은 쉬게 하는 겁니다. 한 번씩은 쉬게 하는 거야. 1년 동안 한쪽을 쉬게 해. 그 다음은 여기 쉬게 해. 그 다음에 여기 쉬게 해. 그러면은 1년 동안 땅이 쉬면서 지력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은 암흑의 시대였는데 이 3포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다시 생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기 전에 이 31쪽을 보십시오. 31쪽 날개를 보시면은 자, 서유럽은 또 여러분 보세요. 빙하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얼마나 또 척박하겠습니까? 원래 못 사는 지역이었고 지중해 무역도 차단됐고 또 여기가 빙하지역이었어. 땅이 엄청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암흑의 시대였는데 이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기 시작했다? 3포제를 통해서 점점점 극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되고 동프랑크는 신성로마 제국이 되고 여긴 이탈리아가 되는데 이 이탈리아는 여러분 교황이 지배하는 시대였죠. 그리고 이 지도를 보세요. 이 프랑스는 수많은 이렇게 장원으로 갈라진 거예요. 왕도 하나의 제후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제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노르망디 공국이 있었는데 이 노르망디 공국이 이 영국을 정복하게 되죠. 이 신성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광대한 영토인데 이것도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에 불과합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도 이 한 장원을 갖고 있는 제후에 불과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프랑크는 이제 이 카를로스 왕조의 혈통이 끊기고 카페 왕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왕은 제후에 불과하다. 자, 동프랑크는 오토 1세가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을 격퇴하면서 주도권을 잡는데 이 마자르족이 여러분 세운 나라가 지금의 헝가리입니다. 자, 우리 민족은 여러분 우랄 민족이죠. 우랄 민족인데 이 우랄 민족의 일부가 우리나라가 된 거고
일부는 여러분 여기 헝가리가 됩니다. 헝가리. 또 일부는 여기 핀란드를 세웁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핀족이 세웠어요. 네, 핀란드. 자, 그리고 마자르족이 헝가리를 세웁니다. 이게 다 우리 민족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 보세요. 영어는 거꾸로 가잖아. 근데 이 마자르족은 우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성, 이름인데 이 영어 보세요. 이름, 성이 나오잖아. 순서가. 근데 이 마자르족은 성 이름입니다. 우리랑 거의 유사합니다. 같은 민족이죠. 우랄 민족. 한쪽은 우리 민족이 되고 한쪽은 헝가리와 핀란드를 세워요. 자, 그리고 슬라브족, 러시아 민족이죠. 슬라브족을 격퇴했고 이탈리아 내란을 진압해서 소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로마 황제의 대관을 받은 사람은 2명이네요. 자, 우선 카롤루스 대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성로마 제국 오토 1세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소로마 황제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제가 여기 지웠는데, 자, 동로마는 여러분 황제 교황주의입니다. 황제가 교황까지 했어요. 근데 유럽은 이 왕과 교황이 갈라졌죠. 정치와 경제가 갈라졌어. 서로 연합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교황은 이 왕들에게 황제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지원을 부탁하는 겁니다. 자, 노르망디 공국이 영국을 정복했습니다.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고 노르만 왕조를 세우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 제도를 성립했고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해서 토지 대장인 둠스데이 북을 작성합니다. 자, 우리 한국사에선 뭐라고 합니까? 이 토지 대장을 양안이라고 하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얼만큼인가 조사하는 사업을 뭐라고 합니까? 양전 사업이라고 하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얼만큼인가. 그래서 노트에다가 씁니다. 서초동, 노량진동, 대치동 이렇게 써요. 이걸 이제 우리는 양안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둠스데이 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자, 밑에 이제 크리스토교 중심의 유럽 문화를 보겠습니다. 자, 성상 숭배 문제 때문에 레오 3세와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교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정교로 분열되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자, 프랑크 왕국과 이제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은 제휴했죠. 자, 프랑크 왕국 카롤로스 대제에게 소로마 황제의 관을 줬고, 자, 오토 1세에게 소로마 황제의 관을 줬습니다. 이렇게 제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와 타락이 심하자 수도원 개혁운동이 나옵니다. 수도원 중심으로 교회 개혁운동을 하는데 클리니 수도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여러분 이 동로마보다는 힘이 약하죠. 동로마는 황제가 교황까지 해.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소로마 교황은 서유럽의 교황은 종교적인 영역만 담당해요. 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도원 개혁운동으로 교황의 힘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드디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임리 4세가 서로 성직자 서임권을 놓고 싸웁니다. 자, 여러분 동네마다 성당이 있죠. 그럼 거기 신부님 있잖아. 그 신부님이 그 성당을 완전히 장악하죠. 그 신부님을 누가 임명할 것인가? 교황이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임명한 것인가? 라고 싸웠는데 이 교황이 이겼다는 겁니다. 원래 서유럽의 교황은 힘이 약합니다. 동유럽에 비해서. 그런데 이 수도원 개혁운동으로 교황의 힘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싸고 하임리 4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싸우는데 교황이 이깁니다. 이 하임리 4세가 막 대들자 교황이 황제를 파문합니다. 너는 이제 카톨릭 신자가 아니야 라고 파문을 하자 이 하임리 4세가 이 그림 보십시오. 누추한 옷을 입고 한겨울에 1월 달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맨발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파문을 취소해 주세요. 저를 카톨릭 신자로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한겨울에 맨발로 1월입니다. 3일 동안 빌어서 용서를 해줍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 그래서
교황의 힘이 상징적으로 커졌다는 거예요. 왕은 힘이 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황제라고 해봐야 신성로마 제국 황제라고 해봐야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 신성로마 제국은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고 황제라고 해봐야 한 장원의 제후에 불과합니다. 교황이 이 수밖에 없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서유럽은 수많은 장원으로 갈라진 지방 분권 시대. 여기가 프랑스, 여기가 신성로마 제국, 여기 이탈리아. 황제라고 해봐야 한 장원의 대표자에 불과합니다. 한 장원의 지배자에 불과해. 그리고 이 수많은 장원들은 쌍무적 계약관계, 서로 대등한 계약관계를 맺었으니까 황제 또는 왕, 프랑스의 왕, 신성로마 황제는 힘이 약한 겁니다. 한 장원의 지배자에 불과해. 이만큼이 신성로마 제국이지만 이 황제는 이 제후입니다. 이 지역의 제후고 다른 제후와 쌍무적 계약관계, 대등한 계약관계를 맺은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더 세질 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교황이 황제를 이길 수 있었던 개혁은 수도원 개혁운동으로 이 로마 카톨릭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으로 자, 보름스 협약이 맺어져서 결국 교황이 서임권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교황의 힘은 더 커져요. 그래서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은 해고, 황제는 달에 불과하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영국의 존 왕을 파문까지 했습니다. 이 인노켄티우스 3세는 뭐 존 왕을 파문했고 프랑스의 필리프 2세를 굴복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크리스토교 중심의 중세 문화를 보시면은 자, 중세는 여러분 기독교의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시대. 왜?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신적으로 묶어줄 정신적인 통일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중세는 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단지 신학의 시녀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바로 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자,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자, 교부 철학을 형성하면서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했습니다. 중세는 신앙의 시대, 기독교의 시대. 자, 이 교부 철학 다음에 자, 스콜라 철학이 나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쓰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지만 당연히 신앙 중심인 거죠. 중세는 신앙의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고딕 양식이 발달합니다. 자, 고딕 양식 뾰족한 거죠. 오 주여 당신께 가겠나이다. 뾰족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딕 양식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딕 양식으로는 명동성당이 있습니다. 명동성당은 서울의 명동에 있죠. 고딕 양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사료도 발견됐는데 어떤 신부님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다른 신부님이 야, 돈이 걸려도 투자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공포심 또는 경외감이 생기면서 헌금을 더 많이 내더라. 그랬으니까 이 스테인드 글라스 만드는 비용은 뽑을 수 있다라는 뭐 사료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이 햇빛에 비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공포심, 경외감이 생기면서 헌금을 더 많이 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고딕 양식 내부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자, 중세 건축 양식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문학은 자, 중세는 기사, 제후의 시대죠. 그래서 기사도 문학이 발달합니다. 자, 롤랑의 노래. 자, 롤랑의 노래는 여러분 이게 프랑스어로 써집니다. 프랑스어로 써지고 아더왕의 이야기는 영어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만 더 써줄까요? 니벨룽겐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독일어로 써여져요. 그래서 로마는 여러분 국어가 라틴어였죠. 이 라틴어는 여러분 이 서유럽의 전체 공용어입니다. 중세는 이제 라틴 문학이 발달하는 건데 이제 드디어 자기네 민족 언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자, 기사도 문학이라고 하죠. 프랑스는 롤랑의 노래, 독일은 니벨룽겐의 노래, 영국은 아더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자기네 언어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서유럽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잠시 동유럽을 배우겠습니다. 자,
자,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자, 유럽이 여러분 로마가 서로마와 동로마로 갈라졌습니다. 서로마는 476년에 망했는데 동로마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이제는 동로마를 다른 말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비잔티움 제국은 스스로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우리가 로마다, 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 학자들이 그 옛날 로마랑 비교하려고 비잔티움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비잔티움 제국의 사람들은 비잔티움 말을 거의 잘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우리는 로마 제국이다 그랬어요. 근데 현대 학자들이 이제 옛날 그 로마랑 비교하려고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원래 이 수도가 여기 보십시오. 이 지도 보시면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가 원래 비잔티움이었잖아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이제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긴 다음에 이름을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바꾸죠. 그래서 이 비잔티움에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학자들이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 제국 또는 동로마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비잔티움 제국은 다시 여러분 서로마 지역의 일부까지도 이렇게 영토를 찼습니다. 이 황제가 누구냐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다시 서유럽의 일부를 회복할 정도로 강대한 나라를 형성합니다. 자, 다시 위에 좀 보겠습니다. 자, 서유럽과 다르게 재정일치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그걸 뭐라고 한다? 황제 교황주의라고 합니다. 자, 서유럽은 수많은 장원으로 갈라진 지방 분권 시대였다면 여기는 황제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됩니다. 자, 비잔티움 제국의 슈퍼스타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6세기 전반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6세기 때 누가 있었습니까? 진흥왕이 있었죠. 진흥왕이 있었을 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있었는데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죠.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성소피아 성당은 특징이 뭐다? 둥근 돔이 있습니다. 둥근 돔이 있고 왼쪽 날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왼쪽 날개를 보면 여러분 그 성상숭배 금지령 기억나시죠? 자, 성상숭배 때문에 그리스 종교와 카톨릭이 갈라졌잖아. 자, 먼저 시비를 건 게 누굽니까? 비잔티움, 즉 동로마 제국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성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이크로 표현했습니다. 모자이크.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유럽은 건축 양식이 뭐다? 고딕 양식이고 내부에는 뭐가 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죠. 자, 그러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은 성소피아 성당이 대표적인데 둥근 돔이 있고요. 그 다음 내부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니라 모자이크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축 양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서유럽은 지방 분권이었다면 동유럽,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은 강력한 중앙 집권입니다. 그걸 가능했던 게 군관구제와 둔전병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자, 왼쪽 날개 부분에 써있죠, 여러분. 군관구제는 제국을 31개로 나눠서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 행정사법권을 모두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둔전병제는 농민에게 군역에 종사하는 대가로 토지를 주고 군역에 계속 종사하는 조건으로 상속권을 부여해서 자영농을 육성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로 완벽한 중앙 집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6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대토지 소유가 증가하고 군사력이 약화되고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오면서 그리고 이때 이슬람은 여러분 사산조 페르시아 우리가 나중에 이슬람사에서 배울 텐데 사산조 페르시아 그리고 나중에는 셀주크 투르크도 쳐들어옵니다. 이런 이민족의 침략 그리고 슬라브도 쳐들어와요. 이런 이민족의 침략으로 힘이 약해져서 결국 오스만 티르크한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453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마가 476년에 망하고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이 1453년에 망해. 그래서 이 사이를 이제 중세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고대, 이후는 근대 이렇게 나누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스타니우스. 자 그리고 유스타니우스 법정과 성소피아 성당 중요하죠, 여러분. 자 우리 한국사를 잠시 넘어가면 삼국사. 자 우리 한국사에서 소수리망이 뭘 합니까? 중앙 집권 국가를 위해서 율령반포와 불교 수용을 하죠. 신라 같은 경우는 버프왕이 율령반포와 불교 수용을 했는데 바로 똑같은 겁니다. 율령반포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 다음에 뭐 불교 수용이 성소피아 성당. 자 법전으로 율령으로 법전으로 강력한 중앙 정치 조직, 행정 조직을 이루고 불교 수용,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해서 정신적인 통일을 이루는 거죠.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려면 강력한 중앙 집권, 강력한 행정 조직과 사상의 통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스타니우스도 자, 유스타니우스 법전, 그 다음에 사상의 통일을 위해서 성소피아 성당을 건축한 거죠. 자, 그리고 군관구제와 둔정병제로 강력한 중앙 집권은 가속화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서유럽은 국어가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였는데 이쪽은 동쪽에 있다 보니까 국어가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리스어. 자, 밑에 써 있죠, 여러분. 그리스어. 그리스어가 공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아까 우리 성소피아 성당 배웠었죠. 정사각형 위에 거대한 돔을 세우고 그 내부에는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4번 영향을 보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보시면은 자, 그리스 로마 문화를 그대로 보존해서 서유럽에 전파해서 나중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동유 슬라브족한테도 전파합니다. 슬라브족. 그래서 이 러시아의 기원인 키예프 공국이 적국 수용하게 돼서 나중에 러시아가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의 계승자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는 없는 건데 여러분 책에 아까 여기 배웠었죠. 이 바이킹이 노르마니 노브고로트 세우고 나중에 키예프 공국을 세우죠. 이 키예프 공국의 문화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예프 공국 러시아가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의 계승자라고 자처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이 도시가 아까 그 지도 보시면 여기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를 좀 확대한 건데 천의 요새죠. 삼면이 다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이쪽으로밖에 못 쳐들어오죠. 성벽은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1453년까지 멸망하지 않았던 건데 나중에 이제 오스만 튀르크가 1453년에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냐면 진짜 이 오스만 튀르크가 여기가 여러분 산이거든요. 산인데 배를 산으로 끌어요. 산을 넘어서 이쪽으로 칩니다. 그래서 오스만 튀르크가 이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합니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서유럽과 비잔티움 제국을 정리하면 자, 이것도 여러분 자료실에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세속 권력. 이 세속 권력이라는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 영국 프랑스는 왕, 신성로마 제국은 황제. 하지만 이 왕이나 황제는 큰 제후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교황, 재정 분리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 동방적 전제군주제,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그리고 군관구제가 있었죠. 경제를 보면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원래 이 서유럽은 빙하 지역이었는데 지중해 무역이 또 깨집니다. 그래서 못 살았던 암흑의 시대, 그리고 농노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옛날에는 동유럽이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농노가 아니라 자영농민이 있었고 둔정병제, 국가가 땅까지 주죠. 그럼 그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자, 군관구제는 왕이 지방관을 다 파견해서 중앙 집권을 이룬 거죠. 여기는 군인에게 땅을 주니 그 땅은 군인이 되면서 자영농민이 되는 겁니다. 여긴 농노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 게르만족에게 포교를 했고 여긴 그리스 종교 슬라브족한테 포교를 했습니다. 국어가 라틴어, 뾰족합니다. 고딕 양식, 그리고 스콜라 철학, 신앙과 이성의 조화지만 신앙 중심이죠. 여긴 그리스어가 국어고 성소피아 성당, 그리고 여러분 이 고딕 양식 내부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었죠. 자, 성소피아 성당 여기는 모자이크가 있었습니다. 자, 서유럽 문화를 형성하죠. 기독교와 게르만 문화를 융합해서 서유럽 문화를 형성했다면 여기는 고전 문화를 그대로 계승해서 서유럽에도 전파했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 스콜라 철학, 이 스콜라 철학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고 했는데 이 이성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이성입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전해준 겁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이 전해준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보고 이 이성의 조화를 추구했던 거죠. 자, 여기는 동유럽 문화권이 형성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35쪽입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자, 여러분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순례자들을 박해했고 그리고 이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해서 이 비잔티움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배울 텐데 우리 그 한국사에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돌궐이 있었죠 여러분. 돌궐과 이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일본이 이렇게 외교를 맺었고 그 다음에 중국 수나라가 있었고 당나라가 있었고 이렇게 신라가 외교를 맺었어요. 이때 7세기 때 우리나라 십자 외교가 맺어지죠. 이쪽은 남북 세력이고 여기는 동서 세력, 십자 모양이잖아. 자, 이 돌궐이 일부가 이동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투르크, 터키가 된 겁니다. 자, 두 개를 만듭니다. 셀주크, 튀르크.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오스만 튀르크. 자, 여러분 튀르크 이게 돌궐이라는 뜻입니다. 돌궐이라는 뜻인데 이 돌궐도 여러분 여러 부족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 부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셀주크였고 그 중에 하나가 오스만 부족이었어요. 셀주크 부족으로 튀르크를 통합한 거고 오스만 부족으로 튀르크를 통합한 겁니다. 이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고 예루살렘 순례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많이 갔습니다. 그 순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투르크는 1453년에 자,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을 정복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셀주크 투르크랑 오스만 투르크를 좀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이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기독교 순례자들을 박해하고 비잔티움을 압박해서 그래서 비잔티움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은 1차 여러 차례 원정이 시작되는데 1차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근데 뭐 4차 때는 오히려 비잔티움 제국을 잠시 정복합니다. 물론 비잔티움이 멸망한 건 아니지만 잠시 여러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정복하고 라틴 제국을 세우기도 해요. 4차 때는 여러분 황당하게도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합니다. 잠시 탈환하지만 나중에 다시 뺏겨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오해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뭐 중간에는 오히려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다. 변질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으니 실패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대박난 전쟁입니다. 대박난 전쟁. 자, 여러분 유럽을 우리 아까 배웠었죠. 유럽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은 이제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전쟁이 아니라 유럽의 팽창운동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주 못 살았던 나라죠. 빙하지대였고 지중해 무역도 쇠퇴해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 백설공주,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성에 살았고 음식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죠. 그런데 유럽이 이제는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못 살았던 서유럽이 어떻게 팽창합니까? 바로 이거죠. 자, 아까 배웠었죠. 이제 서유럽에 삼포제가 많이 확산됩니다. 땅을 세 개로 나눠서 1년씩 쉬니 지력이 회복되겠죠. 그래서 생산력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 신경법이 발달합니다. 자, 신경법. 자, 여러분, 우리 한국사 배웠던 분들은 이걸 이해하실 겁니다. 신라 지정왕 때 뭐가 시작된다? 우경이 시작된다. 소가 잡아당겨. 그러니까 땅이 깊이 파이겠죠. 그럼 지력이 빨리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죠. 소인데 유럽은 마리 농사를 졌습니다. 마리 농사를 졌어요. 여러분, 그 트루프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을 격퇴했던 카를로스 마르텔. 이 카를로스 마르텔이 부하들에게 말을 주는 겁니다. 말만 주면 안 되겠죠. 말을 먹여야 되니까 땅과 말을 주면서 이 말을 잘 키워. 그래서 말 타는 연습도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리면 다 모여. 그래서 우리 이슬람을 격퇴하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땅도 받고 말도 받아요. 그래서 말을 잘 키워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을 농사에 이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세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기사. 온몸을 철로 둘러쓴 기사. 말을 타고 있죠. 그 말이 젊었을 때는 전쟁을 하겠죠. 이제는 좀 나이가 들면 농사에 이용되는 겁니다. 이제 말이 잡아당기니 땅이 깊이 파여. 그러면 땅의 지력도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에서 삼포제와 신경법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젠 점차 잘 살기 시작해져요. 온몸에 근육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팽창하고 싶죠.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인데 바로 그 전, 이 십자군 전쟁 이전부터 유럽은 이미 팽창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팽창을 했다. 자, 어떻게 팽창했냐면 이쪽 지역에 진출합니다. 독일 지역, 이 독일. 그래서 나중에 이 지역에서 프로이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독일 북쪽 지역으로 팽창했고 그 다음에 이쪽엔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을 몰아냅니다. 그걸 여러분 에스파냐의 재정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뭐 레콘키스타라고도 하는데, 레콘키스타 재정복 운동. 이미 이 삼포제 신경법으로 유럽은 이제 잘 살기 시작해. 온몸에 근육이 붙어. 그래서 이미 팽창을 했습니다. 자, 북부 독일에 진출해서 나중에 프로이센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고 이 에스파냐 이쪽을 이베리아 반도로 가죠.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이슬람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쪽으로 팽창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팽창 운동이에요. 비록 여러분 예루살렘은 탈환하지 못했지만 보세요. 이쪽에 이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이 돈 받고 기사들을 예루살렘에 데려다 줍니다. 공짜로 데려다 주진 않죠. 돈 받고 데려다 줘요.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쪽에 물건들을 사갖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사들을 돈 받고 태워다 줘. 이쪽에서 돈 받고 물건들을 사갖고 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유럽은 이쪽보단 이쪽이 잘 살았죠. 그리고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잘 살았습니다. 이슬람이 더 잘 살았어요. 이쪽이 더 선진국, 그 다음 선진국, 후진국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진 문물을 사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지중해 무역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은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이 번 돈으로 르네상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세요. 예루살렘은 탈환하지 못했지만 이 지중해 무역이 부활되고 그래서 유럽은 경제가 발전하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까지 나오니 십자군 전쟁은 대박난 전쟁이죠. 항상 여러분 역사는 어떤 사건이 터졌어.
2, 3년 후까지 몰라요. 그게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모릅니다. 몇백 년이 더 지나봐. 그러면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은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판했어요. 너무 시기가 안 맞다. 그리고 우리는 80년대는 선진국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슨 반도체 산업이냐. 하지만 이병철 회장님은 엄청난 돈을 투자했고 이병철 회장님은 살아계실 때까지 본전을 뽑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삼성이 전 세계 인류의 회사가 된 겁니다. 항상 역사는 2, 3년, 뭐 10년까지는 몰라요. 더 흘러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유럽을 중세에서 근대로 이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에 대박난 전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 교황과 왕이 대립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왕이라고 했고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황제라고 했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죠? 처음에는 교황이 이겼죠. 자, 보십시오.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으로 교황은 커지고 왕권은 황제권은 약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3일 동안 1월 달에 맨발로 빌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권이 약해지고 교황권은 커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대립구도를 보세요. 교황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왕 또는 황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 왕, 황제는 큰 제후죠. 큰 제후, 조그만 제후들이 있습니다. 또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상인들이. 자, 여러분 삼포제 신병법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상인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이 있어. 그럼 여러분 바로 위탁번하고는 안 친합니다. 한 단계 차이니까 막 객이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은 대학교 3학년하고 친하게 되죠. 대학교 2학년은 대학교 4학년하고 친하게 됩니다. 바로 위는 객입니다, 여러분. 한 단계 차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애와 애가 친하고 애와 애가 친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사 배우신 분. 통일신라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신라 시대 왕과 진골이 대립하고 진골과 육두품이 대립했어. 그래서 육두품은 진골을 대항하기 위해서 왕과 손을 잡았었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에서 통일신라 중대 왕과 육두품이 손을 잡고 진골에 대항했잖아.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하고 3학년하고 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대립구도 보세요. 교황의 친구는 제후입니다. 기사들이죠. 왕의 친구는 상인들입니다. 자, 요런 대립구도가 생기는 겁니다. 요런 대립구도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이쪽은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쪽이 커집니다. 자, 여러분 중세 전반기는 누구의 시대다? 교황과 제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들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들의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했어. 이 기사들이 교황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해서 이들이 힘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들이 힘이 커졌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자,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까도 말했죠. 이 기사들을 돈 받고 태워다 줘. 올 때는 물건 사갖고 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중해 무역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업이 발달하죠. 이들이 커집니다. 이들이 커지니 이들이 약해진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못해서 이들이 약해져. 그래서 상대적으로 커지는 이쪽이 커지는 게 아니라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 무역이 부활해. 상업이 발전해. 그래서 상인들이 커져. 그러니까 친구의 왕도 커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몰락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이 십자군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황과 제후의 시대가 아니라 왕과 상인의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료실에 이걸 놨습니다. 이 책에 있는 도표를 제가 더 확장한 건데 자, 뭐 다운 받으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됩니다. 자, 십자군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중세 전반기와 중세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이 십자군 전쟁 전에는 장원의 시대였습니다. 장원은 꾸진 시대죠. 안 좋은 지역입니다. 자급자족. 자, 그런데 상업이 발달하니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도시가 발달하는 계기, 삼포제 신경법으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졌어. 거기에 십자군 전쟁으로 지중해 무역까지 살아나니까 사업이 발달해서 도시가 발달하는 겁니다. 왕과 봉건 영주, 제후는 친구죠. 왕과 상인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장원은 농노가 일을 했죠. 근데 이제는 자영농이 나타납니다. 근대의 특징이죠, 자영농. 자영농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간단히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흑사병이 퍼집니다. 전 유럽에. 흑사병은 여러분 이 몽골이 퍼뜨린 건데 쥐가 있죠, 여러분. 조그만 쥐가 벼룩에 물려. 그러면 이 패스트균이 들어옵니다, 쥐에. 그래서 이 쥐들이 또 인간에게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 이 몽골이 유럽까지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에 함부르크란 지역이 있어요. 함부르크란 지역에 함부르크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몽골이 전 세계를 정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여러분 군대가 어느 지역을 정복하러 가. 그러면 군대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식량 부대도 끌고 오죠.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 이 몽골 부대는 식량 부대가 필요 없어요. 이들이 만든 음식이 햄버거입니다. 햄버거를 엉덩이 밑에 놔요. 엉덩이 밑에 말이 안장 있죠. 말 안장 밑에 놔서 말을 할 때 햄버거를 다져요. 잠깐 휴식 서. 그러면 엉덩이에서 꺼내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이 햄버거 때문에 몽골이 전 세계를 정복했던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몽골은 군대 이동 속도가 엄청 빨랐던 거예요. 식량 부대가 안 따라오니까 햄버거를 엉덩이 밑에 놔. 다져. 다져. 잠깐 휴식. 먹어.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식량 부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몽골이 이 함부르크 지역에서 유럽 사람들에게 햄버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함부르크가 되는 거예요. 몽골이 햄버거를 전해줬다. 그래서 그 도시를 함부르크라고 합니다. 이 몽골은 햄버거만 전해준 게 아니라 바로 이 흑사병을 전 유럽에 퍼뜨려요. 그래서 이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대단한 거죠. 흑사병으로 3명 중에 1명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농노의 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농노의 가치는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올라가겠죠. 이제 영주는 함부로 농노를 착취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3명이 한 몽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흑사병으로 농노 3명 중에 2명이 죽어. 유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죠.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죽어. 그래서 농노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영농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대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자, 다시 십자군 전쟁으로.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죠? 삼포제 신경법으로 유럽이 잘 살게 돼. 그래서 팽창했어. 팽창하니 지중해 무역이 부활해. 더 잘 살게 돼. 그래서 도시가 발전하고 상인이 발전해. 상인 친구는 누구야? 왕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정의는 장원, 교황, 제후, 농노의 시대하면 십자군 전쟁 이유는 도시, 왕, 상인, 자영농의 시대가 됩니다. 이 왕과 상공업자는 친하죠. 왕과 상인은 친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인이 왕한테 돈을 바칩니다. 상인들이 왕한테 돈을 바쳐요. 친해지려고, 단합하려고. 그 장소가 의회입니다. 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유럽은 의회가 빨리 만들어져요. 이 아시아와 다르게. 의회를 통해서 상인이 왕한테 돈을 바칩니다. 그 돈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만듭니다. 자, 관료제는 항상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언제든지 왕의 명령을 내리면 집행하는 사람들. 상비군은 항상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관료제도 없었습니다. 어떤 전쟁이 났다. 그러면 큰 제후가 조그만 제후들에게 야, 쌍무적 계약 관계에 따라서 빨리 군대 보내. 또는 공무원 보내, 파견해. 그런 거였죠. 관료제와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관료제, 항상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상비군, 항상 왕의 명령을 따르는 군인들. 그게 없었죠. 그전에는. 평상시에는 각자 장원에 살다가 전쟁이 일어났어. 그럼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해서
왕한테 제후들이 공무원과 기사를 보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상인들이 돈을 줬잖아. 그 돈으로 항상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관리들, 항상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군인들을 키워요. 그래서 이 관료제와 상비군으로 근대 중앙 집권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서유럽은 중세의 특징이 뭐다? 지방 분권이었잖아. 지방 분권이 중앙 집권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대, 중세, 근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여기는 노예가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자영농이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농노가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로마가 유럽을 통일했습니다. 중앙 집권이었죠. 로마의 황제가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많은 장원으로 갈라졌어요. 지방 분권입니다. 그런데 왕은 상인들에게 받은 돈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만들어서 다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관료제와 상비군으로 근대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루는 거죠. 이제 유럽이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돈은 어디서 나왔다? 상인들한테 받았다. 그럼 상인들은 이 돈을 어디서 벌었다? 삼포제 심경법으로 부자가 됐어.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팽창했어. 십자군운동. 그래서 지중해 무역이 부활해서 더 부자가 됐어. 그래서 상인들은 왕한테 돈을 바치면서 돈을 줄 테니 관료지 상비군 만들어서 우리를 더 부자로 키워주세요. 그래서 왕은 관료지 상비군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더 부자로 키워주는 겁니다. 돈을 바치고 왕은 그 돈으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어 상인들을 더 부자로 키워줘. 자, 이제 근대는 왕과 상인의 시대입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 기준점입니다. 장원의 시대, 교황과 제후의 시대, 농노가 생산력의 주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왕과 상인의 시대. 지방 분권이 아니라 중앙 집권 국가, 그리고 흑사병으로 농민들이 많이 죽으니 가치가 올라가죠. 자유농의 시대가 나옵니다. 자, 상인은 왕한테 돈을 바쳐요. 돈을 줄 테니 그 돈으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서유럽은 수많은 장원으로 갈라졌습니다. 여기가 영국, 여기가 독일, 여기가 이탈리아. 상인들은 안 좋은 거죠, 이게. 왜? 그 조그만 장원에서 물건을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어요. 시장이 작은 거 아니야, 장원은. 그러니까 상인들은 요구하는 거죠. 왕한테 돈을 줄 테니까 요 장원들을 통합해서 프랑스를 만들어주세요. 이 장원들을 통합해서 영국이라는 큰 시장을 만들어주세요. 여러 개의 장원이 하나로 통합돼서 프랑스, 영국이 돼야 시장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왕은 그 돈을 받아서 관료제 상비군을 만들어서 수많은 장원들을 통합해서 프랑스를 만듭니다. 수많은 장원들을 통합해서 영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인들을 더 부자로 키워줘. 이거를 여러분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상업자본주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상인은 왕한테 의회를 통해서 돈을 바칩니다. 돈을 바치면서 시장을 넓혀주세요. 프랑스가 수백 개의 장원으로 갈라져 있어요. 상업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합쳐주세요. 그래서 왕은 그 돈을 받아서 근대 중앙집권국가 관료제 상비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장원을 통합해서 프랑스, 영국을 만듭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 그것을 왕이 이렇게, 여러분 이 다른 말로 근대 중앙집권국가를 절대왕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대왕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발전해서 절대왕정이 됩니다. 나중에. 근대 중앙 집권을 만들어서, 즉 관료제 상비군을 만들어서 상인 시장을 넓힙니다. 장원들을 통합해요. 이들을 누르는 거죠. 이 왕들이 이 도움을 받아서 이쪽을 눌러서 여러 개의 장원을 통합해 넓은 시장, 영국, 프랑스가 만들어지니 상인들은 더 부자가 돼. 이렇게 왕이 상인들을 키워주는 거를, 영토를 넓혀서 키워주는 거를 중상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왕의 시대가 됐습니다. 교황의 시대가 아니라 왕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프랑스 왕이 로마 교황을 포로로 삼아요. 프랑스의 왕이 로마 교황을 프랑스의 아비뇽에 가둡니다. 이것은 완전 교황권이 몰락했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자,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은 뭐다? 교황권이 커졌다는 걸 상징합니다. 자, 아비뇽 유수는 프랑스 왕이 로마 교황을 프랑스의 아비뇽에 포로로 삼아요. 왕권이 커졌다는 거죠. 자, 교황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갑니다.
장원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갑니다. 그 기준점이 된 건 바로 지금 배우는 십자군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교황과 제후는 힘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왕은 큰 제후고 기사는 작은 제후입니다. 자, 이제 왕과 상인이 발달하죠. 자, 여러분 돈 받고 기사들을 태워다 주죠. 올 때는 좋은 물건을 사갖고 옵니다. 지중해가 발달하죠. 이제 경제가 발전하니 장원은 쇠퇴하고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에 전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서유럽이 동유럽보다 잘 살죠. 그리고 이슬람보다 잘 사는데 예전에는 이슬람이 더 잘 살았고 그 다음 동유럽이 더 잘 살았고 서유럽이 더 못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삼포제 신경법이죠. 이걸로 유럽이 잘 살기 시작하는 거야. 온몸에 근육이 붙는 거야. 자, 그리고 지중해 무역이 부활했습니다. 지중해 무역을 여러분 동방문화라고 그래요. 동방무역, 동쪽으로 진출한 거니까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 동방무역이 발전하면서 상공업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이 도시들이 발달하니 여러분 도시동맹도 발달해요. 이 독일의 도시동맹을 한자동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가 아니에요. 예,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로 이 한자는 여러분 길드를 의미합니다. 자, 길드 동맹이라는 뜻인데 길드는 수공업자 길드와 상인 길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드는 뭐냐면은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모여요. 한 조직을 이룹니다. 그러면 회비를 내야 하는 거죠. 회비를 낸다 그런 뜻인데 길드. 자, 도시 안에는 길드가 있습니다.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도시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직종별로 조직을 만들었고 위계 질서를 중시했고 독점권 확보했어. 서로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기술도 챙겨줘요. 하지만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탄압합니다.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이 길드는 처음에는 도시 발전에 기여했지만 나중에는 도시 발전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민혁명 때 이 길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이중성이 있습니다. 자기네끼리 뭉치는 겁니다. 상인 길드, 수공업자 길드. 그 조직에 들어오려면 회비를 내야 돼. 그래서 회비를 낸다는 뜻입니다. 길드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챙겨줘. 그래서 그 위계 질서도 확실합니다. 위와 아래 개길 수도 없어요. 대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챙겨줘. 서로 기술도 알려주니까 도시 발전에 기여하지만 나중에는 배타적이 돼. 너무.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한계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민혁명으로 길드가 해체돼서 경제는 더 발전하게 됩니다. 더 발전하게 돼요. 자, 도시동맹, 도시들이 뭉칩니다. 도시 안에는 길드가 있는 거죠. 자, 도시동맹. 자, 이쪽에 있었던 도시동맹을 한자동맹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독일어로 길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도시동맹이 있죠. 이들이 나중에 르네상스를 시작하는 건데 이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한자 동맹과 이 이탈리아 도시 동맹을 연결하는 이 중간은 상파뉴 도시 동맹이 있습니다. 상파뉴 지역. 그래서 한자 동맹, 상파뉴 동맹, 이탈리아 도시 동맹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내부에는 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드 도시 동맹을 통해서 이제 유럽은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장원의 시대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장원에는 여러분 농노가 일을 했습니다. 농노가 일을 했는데 우선 제가 아까 2번부터 설명했죠. 흑사병으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농노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농노가 자영농으로 바뀌게 되죠. 인구가 많이 죽어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농민의 지위가 상승해서 월급이 올라가는 건데 이건 설명했던 거고 1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노는 이 장원에 있는 영주, 제후들이죠. 기사들이죠. 예,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또는 현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역지대, 현물지대라고 그랬어요. 영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했고 현물로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제 여러분 삼포제 신경법으로 경제가 발전해죠. 십자군운동으로 경제는 더 발전했죠. 그래서 상공이 발달하니까 이게 화폐로 바뀌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니까 부역은 노동력이죠. 노동력이나 현물로 지급하지 말고 화폐로 지급해라. 화폐지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다 써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좀 이따 배울 텐데 이제 신대륙을 개척합니다. 이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아메리카에 진출해요. 아시아에 진출합니다. 특히 아메리카에 진출하면서 아메리카에서 여러분 엄청난 은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경제가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해서 이것을 상업혁명이라고 하고 이 은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경제가 발전하고 은은 화폐죠. 은은 화폐입니다. 화폐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가격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상업혁명, 가격혁명이 일어난 거죠. 은은 화폐죠. 은이 막 돌아다니니까 경제는 더 발전해. 은은 화폐인데 화폐가 많아져. 그러면 여러분 화폐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화폐가 많아지면 여러분 화폐가 많아지는 걸 뭐라고 그래? 화폐가 많아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화폐가 많아져. 인플레이션 등장하면 여러분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현물 가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예,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현물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분필 여러분들이 월급이 1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이 분필은 10만 원 넘지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월급이 1,000만 원이야. 여러분들이 다 1,000만 원씩 갖고 있어. 그럼 분필 가격은 오를 거 아니야. 오를 거 아니야. 현물 가치가 높아집니다. 시중에 은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현물 가치가 높아지면 상대 가치로 화폐 가치는 적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이걸 10,000원 주고 살 수 있었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져. 그러니까 이게 100만 원으로 올라가. 그러면 분필이 10,000원에서 100만 원이 됐어. 현물 가치 높아지는데 이제 분필을 옛날에 10,000원 주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100만 원 주고 사야 되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미 농노들은 부역, 현물지대에서 화폐지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영주들한테 1년에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잖아. 자, 여러분 이 농노들은 직접 농사를 짓니다. 그럼 농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 농산물을 직접 영주한테 줬는데 이제 돈으로 주는 시대로 바뀌었는데 지금 농산물의 가치는 높아진 거고 화폐 가치는 떨어진 거죠. 농노는 직접 농산물을 갖고 있어. 농사를 지니까. 근데 영주는 돈을 받는 사람이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농산물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주는 더 몰락하고 제후는 몰락하고 농민은 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업혁명, 가격혁명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유럽이 신대륙을 개척합니다. 그래서 은들이 엄청나게 오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인플레이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장원은 더 해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후들, 영주들은 큰일 났어. 지금 농민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탄압합니다. 영주들은 다시 농민들을 탄압하면서 옛날처럼 가자. 막 그걸 강요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프랑스의 자크리에난, 영국의 와트 타일러에난. 더 이상 옛날로 안 갈 거야. 우리 농노 상태로 안 갈 거야. 옛날 장원 시대로 안 갈 거야. 라고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장원은 해체하고 이제 도시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거죠. 농민들은 농노에서 자영농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교황권은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상징하는 게 1번 아비뇽 유수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반대죠. 자, 교회와 성직자 과세 문제로 자, 교황과 프랑스 왕이 대립했는데 프랑스 왕이 교황을 아비뇽에 가둡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분열 시대가 와요. 교황이 2명인 거죠. 로마의 교황, 아비뇽의 교황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어요. 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자 힘도 약해지자 힘도 약해지고 또 교회가 또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후스가 교회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교황한테 의지하지 말고 성경, 즉 성서에 의지하자라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교회에 의지하지 말고 성경에 의지하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위클리피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후스를 처형하고 다시 교황을 한 명으로 통일했지만 이제 교황은 다시 힘이 세지지 않습니다. 중앙 집권국가, 근대 중앙 집권국가, 중세는 지방 분권이라면 근대는 중앙 집권입니다. 교황권, 제후가 힘이 약해져. 이제 그리고 화약과 대포가 나와요. 여러분, 제후들, 기사들은 말 타고 칼로 싸우는데 화약과 대포가 등장해서 이들은 더 몰락하는 거죠. 교황과 제후는 몰락하고 상인과 왕은 등장합니다. 상인들이 왕한테 돈을 바쳐요. 왕은 그 돈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만들어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영국에서는 존왕이 있었는데 이 존왕이 귀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반발해서 존왕에게 귀족의 특권을 인정하라는 대헌장에 승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좀 다르게 가는 거죠. 프랑스랑 왕이 귀족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대헌장, 마그나 카르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귀족의 권리를 인정한 거지 아직은 여러분 시민의 권리를 인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존왕이 귀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려 가다가 집니다. 그 싸움에서. 그래서 귀족들의 특권을 인정하는 마그나 카르타. 자, 이 시몽드 웅프르는 영국 왕인데 이름이 프랑스어죠.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엄마가 영국 왕실이었어.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영국의 왕이 됩니다. 이 시몽드 몽프로가 귀족, 성직자, 시민 대표를 소집해서 영국 의회 시초가 만들어지고 이제 에드워드 1세 때는 의회의 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모범 의회라고 그래요. 자,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이 일어나요. 백년 전쟁은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싸운 거고 장미 전쟁은 영국 내부에서 싸운 겁니다. 영국의 귀족들이 흰 장미, 빨간 장미 나눠줘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귀족 세력은 더 약화돼요. 자, 정리하면 여러분, 자, 지금 왕과 상인은 커집니다. 왕과 상인은 커지고 그 다음에 교황과 영주는 제후는 힘이 약해지죠. 첫 번째 계기가 됐던 게 여러분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뒤에 제가 프린트물로 드릴 겁니다. 삼포제 신경법으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졌어요. 자, 십자군 전쟁으로 경제는 더 발전해서 도시들이 발달하죠. 그러다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들이 있습니다. 백년 전쟁, 장미 전쟁을 통해서 이 제후들이 더 몰락하는 거죠. 영국, 프랑스 100년 동안 제후들이 싸워. 지들끼리 싸워. 힘이 약해지고 영국은 또 장미 전쟁, 자기들끼리 또 싸워. 이 제후들이 서로 싸우다가 몰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왕과 상인은 더 성장하는 거죠. 자, 백년 전쟁, 장미 전쟁으로 제후들이 힘이 약해져. 그럼 교황도 같이 약해지는 거죠. 둘이 친구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왕과 상인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잠시 날개 부분 보시면은 이 장미 전쟁 보이죠? 이 랭카스타가가 빨간 장미고 흰 장미가 요크가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왕이 돼요. 그래서 영국은 튜터 왕조라고 합니다. 장미란 뜻이죠. 장미 전쟁으로 이 랭카스타가와 요크가 합해져서 튜터 왕조가 등장합니다. 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프랑스 잠시 보면은 자, 프랑스는 여러분 이 필리프 2세가 영국 존왕과 싸워서 이 프랑스 안에 있었던 영국 땅을 대부분 획득합니다. 이 존왕은 아까 마그나 카르타를 사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프랑스와의 전쟁 때문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귀족들의 특권을 인정하는 마그나 카르타에 사인하게 됩니다. 자, 필리프 4세는 프랑스의 의회의 기초를 만듭니다. 이게 프랑스 의회입니다. 3부에. 세 개의 신분이 모인다는 거죠. 1은 성직자, 2는 귀족이니까 제후들, 그 다음에 3은 이제 시민들이죠. 이렇게 세 개의 계층이 모여서 프랑스 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을 프랑스의 아비뇽에 가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백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백년 전쟁이 일어나냐면 자, 원래 카페 왕조였죠. 아까 우리 배웠죠. 이 프랑크 왕국 제국의 프랑크 왕국의 혈통이 끊기면서 카페 왕조가 등장했는데 이쪽 여러분 이제 후손이 끊어졌어요. 후손이 끊어져서 발로아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발로아 왕조가 만들어졌는데 영국 왕이 시비를 거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 이런 상태야. 제가 이제는 프랑스 왕입니다. 그러면 아들한테는 왕위를 물려주고 딸은 영국 왕한테 시집 보냈어. 근데 제 아들이 혈통이 끊겼어. 그러면 내 딸의 후손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아들은 프랑스 왕을 줬고 딸은 영국한테 시집 보냈는데 아들 쪽에 혈통이 끊어진 거야. 그러면 여자 쪽에서도 계승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국 왕은 나도 프랑스 계통이다. 그 혈통이니까 혈통이 끊어졌으니까 나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된다라고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백년 전쟁이 일어나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발로 왕조가 등장했을 때 영국 왕이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내가 더 우선권이 있어 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 영국 땅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영국 땅이 더 많았는데 전왕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고 여기가 이제 벨기에죠. 벨기에인데 이 사이에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플랑드르 지역이 모직물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배권이 또 중요했던 겁니다. 세 가지 이유죠. 왕위 계승 문제, 영국령 문제. 더 중요했던 건 바로 이 플랑드르 문제 때문에 300년 동안 싸웁니다. 프랑스가 처음에 엄청 깨집니다. 프랑스가 엄청 깨지다가 나중에는 영국이 이제는 결국 져요. 그 계기는 잔다르크의 등장이죠. 자, 영국이 여러분 이 장궁을 개발합니다. 긴 활. 그래서 이 프랑스의 중무장 기사를 격파했습니다. 처음에 영국이 이기다가 자, 그림 나오죠, 여러분. 이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역전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여기를 지웠는데 이제는 왕과 상인이 발전하고 이제 제후는 몰락합니다. 그 계기는 자, 첫 번째 삼포제 심경법으로 경제가 발전했어요. 십자군 전쟁으로 더 발전합니다. 지중해 무역, 동방 무역이 부활하니까 그리고 또 전쟁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이 백년 전쟁, 장미 전쟁을 통해서 제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많이 죽겠죠. 그러니까 더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영국입니다. 영국이고 여기가 이제 프랑스예요. 여기가 이탈리아, 여기가 이제 독일이라면 여러분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였습니다. 수많은 장원의 연합체였어요. 영국 왕이라고 해봐야 여러분 이 장원을 장악한 제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들을 통해서 왕과 상인의 힘이 커져요. 그래서 상인은 왕한테 돈을 바치면서 이 장원들을 하나로 통합해 주세요. 우린 넓은 시장이 필요해요. 조그만 장원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기가 힘들어요. 왕은 상인들에게 그 돈을 받아서 관료제와 상병을 만들어서 중앙 집권국가를 이루는 거죠. 자, 이젠 통합되는 겁니다. 영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통합돼서 프랑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넓어졌으니 상인은 더 발전해. 왕도 같이 발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독일과 이탈리아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이게 독일과 이탈리아의 비극이야. 이탈리아는 교황이 있었고 이 독일 신성로마 제국은 이런 현상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원으로 계속 나눠져 있었어요. 자, 독일은 여전히 제국들이 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있잖아. 이거는 서유럽의 특징이에요. 이 독일, 이탈리아는 이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해. 황제가 없는 대공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황금문서라고 해서 7명의 제후가 투표로 황제를 뽑아요. 황당한 거죠. 그 문서를 여러분 황금으로 된 띠로 둘러쌌고 그 문서를 황금으로 된 띠로 둘러쌌고 황금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황금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중앙 집권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독일은 여전히 수많은 장원으로 갈라진 거야. 그럼 교황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장 만만한 곳이 어디예요? 독일이죠. 신성로마 제국. 강력한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황이 이 독일에서 막 돈을 뜯어내.
그래서 나중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이유입니다. 독일에서. 왜? 독일이 가장 만만했으니까 교황이 독일에서 세금을 뜯어내. 그래서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자, 이탈리아도 여러분 교황령 베네치아 여러 나라로 갈라져서 통일국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에스파냐는 여러분 원래 이제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는데, 자, 아까 말했죠, 여러분. 자, 재정복 운동으로 이슬람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런데 큰 나라가 두 개 있었어요. 아라곤과 카스티아가 있었는데, 이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그 다음에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여왕이 서로 결혼을 합니다. 서로 결혼을 해서 통합이 돼서 에스파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최후의 근거지였던 그라나다를 물리칩니다. 포르투갈은 원래 카스티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도 독립을 하게 됩니다.